안녕하세요. 과학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가 돌아왔습니다. 덥다 더워. 작년에도 덥다 했는데 올해가 더한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너무 더워서 이 간이 선풍기를 쐈거든요. 네네. 그런데 더운 바람만 나오는 거 있죠. 게다가 요즘은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셔도 도저히 갈증이 가시질 않아요. 맞아요. 올해 작년보다 열흘이나 빨리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무더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5월부터 50도 가까이 올랐고요. 중국도 6월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때문에 비상이었대요. 듣기만 해도 이 불쾌지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아니 폭염아, 대체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 IPCC 보고에 따르면요, 2000년부터 20년간 무려 49만 명의 사람들이 폭염으로 희생됐다고 합니다. 과거 장기간 기후인자와 폭염일수 관계를 학습해서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매년 봄철에 여름철 폭염일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폭염이 더 빠르고 강하고 길게 온다니. 또 이 불쾌지수 올라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넓은 씨 진정하세요. 잘 알고 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도대체 폭염이 왜 이렇게 극성인지 2024 폭염주의보를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전원이찬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년 넘게 기후변화 전문 인력 양성하고 있고요. 현재는 기상청 산하의 에이펙 기후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 이명희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봄부터 세계 곳곳이 정말 이례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펄펄 끓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센터장님,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난 3월에 세계기상기구에서 2023년 기후 특성 보고서를 발간을 좀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전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로 해서 1.45도씨나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계기관측한 174년 통틀어서 역대 수준의 높은 기온이고요. 지난 9월에는 또 역대 최고 월평균 기온까지 경신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갑자기 올해 더운 게 아니라 지구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던 거죠. 지난 봄철에 어떠셨어요? 너무 더웠죠. 네, 이게 네. 봄인가 여름 아닌가라는 생각했었어요. 기상청 자료 보시면 지난 봄철에 그 평균 기온도 13.2도였는데요. 전국적인 기온 관측을 한 73년 뒤로 봤을 때는 역대 2위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대 1위가 사실은 작년이었고요. 13.5도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이 13.2도 공동 2위라서 저희가 겪고 있는 이 봄철이 최근 가장 더운 봄철을 3년째 좀 겪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여름에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 주변의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해수면 온도가 지금 14.1도 정도인데 지난 10년간 기록을 보시면 10년 평균보다 1.1도 정도 가장 높은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작년보다 올해 더위가 더 찾아올 것이 명확해집니다. 정말 원치 않는 최고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네요. 근데 이 바다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왜 다음 여름이 더워지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게 물이 온도가 올라가니까 증발이 많이 되고 수증기가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공기는 사실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없지만 물은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뭐 목욕탕 가도 이제 뜨끈한 온탕 옆에 있으면은 계속 이제 열기하고 수증기가 오듯이 계속 무더워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올 봄이 정말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뭐 다른 나라는 더 심하겠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미 4월부터 폭염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4월이요? 예. 와. 그래서 멕시코의 그 호수가 마르니까 호수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폐사하고 또 일부 그 원숭이 집단들이 이 열파 때문에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는 원래 더운 나라거든요.
거의 뭐 50도가 넘었다고 하고 50도면 거의 뭐 달걀이 익는 그런 수준의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닐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하고 뭐 미국도 보니까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이 뭐 거의 50도 가까이 돼서 말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 되기도 하였고 그 밖에 뭐 많은 그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요. 뭐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가 폭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왜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이해가 갑니다. 올해 우리나라 폭염은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이미 폭염이 저희 찾아왔죠. 네. 지난 6월 10일에 올 들어서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건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른 상황이고요. 이번 폭염주의보는 사실 몽고 쪽에서 이제 이동성 고기압이 오면서 대륙에서 이제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상층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맑은 날씨에 일사량이 강화되면서 온도가 좀 올라갔거든요. 거기다가 대륙 쪽에서 이제 뜨거운 서풍이 불면서 전국적으로 한 30도 이상 올라갔고요. 또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33도까지 좀 올라가서 폭염주의보가 나왔습니다. 올여름 전망을 폭염연구센터에서 AI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시도를 좀 해봤고요. 네. 거기에 따르면 평년 수준이 한 폭염일수가 10.2일 정도 이게 이제 평균값인데 올해는 좀 더 덥게 봐서 14일에서 한 16일 정도 폭염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니뇨가 지난 겨울에 발달한 것이 이제 라니냐로 전환되는 상태, 그리고 인도양의 그리고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것들이 폭염일수에 좀 예측에 좀 중요한 영향을 좀 줬습니다. 이게 듣기로는 4, 5일 정도 더 버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1.5배가량이 늘어난 거거든요. 정말 큰 변화입니다. 네. 이렇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 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 맞죠? 네, 맞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사실 온실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온실에 들어가 보셨나요? 아주 뜨끈뜨끈하죠. 네, 후끈후끈하고 습하고 네. 그렇죠. 원래 이 온실 효과는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걱정을 하지만 꼭 필요한 거였어요. 만약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영하 18도, 영하 20도 이렇게 돼야 빙하기네요. 되거든요.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지구 평균 온도가 영상 15도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생명체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좀 이루고 있는데 그렇게 된 데는 바로 온실 효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근래 특히 1990년대 이후에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서 이런 온실 효과가 과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들이 원래 우주로 방출되어야 될 열을 이제 막고 있고 거꾸로 지구의 온도를 이렇게 데우는 뜨겁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구온난화가 지금 이제 기후변화까지 연결이 되고 뭐 인류의 생존을 뭐 많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니까요. 그걸 이제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의 경우는 원래 녹지였던 것들이 빌딩에 대체가 돼버린 빌딩 숲이 돼버렸죠. 네. 또 빌딩 숲이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같은 것이 있어서 열이 한번 거기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도착하게 되면 추결하는 그런 네네.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시의 경우는 이런 외곽보다 한 작게는 2도, 많게는 5도까지도 높은 온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열섬 현상. 네. 알고 계시나요? 히트 아일랜드 이펙트라고 네네. 열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국 면적이 0.6%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 가까이가 모여 살고 있고 자동차도 300만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결국 그 도시 열섬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도시 열섬 현상 때문에 이런 폭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1.5도라는 얘기가 그 파리 협정 2조에도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WM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최대 1.9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1.5도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1.5도가 중요한 것은 기후의 회복력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1.5도를 넘어서면 우리 기후가 회복력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로 발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1.5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많은 연구들, 많은 발표들이 곧 1.5도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폭염 같은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질 예정인가요? 점점 더 좀 길어지고 강해지고 이런 폭염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난 4월에 저희가 기온을 봐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고요. 5월 기온도 다시 또 기록을 경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 값마다 수치마다 굉장히 기록적입니다. 한반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세계 기상기구가 영국 기상청하고 같이 이제 슈퍼컴퓨터 가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앞으로 5년 동안은 중위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륙의 도시들도 굉장히 다 고온 현상을 다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한동안 5년 이내에는 굉장히 좀 폭염이 굉장히 좀 자주 발생하고 더운 날씨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전망이고요. 6월의 폭염하고 7, 8월의 폭염은 약간 다릅니다. 6월 폭염들은 주로 장마 전에 상당히 일교차가 크면서 낮에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폭염인데 맞아요. 그 여름이 좀 빨리 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폭염을 좀 자주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장마가 물러나면은 7, 8월에 오는 폭염들은 굉장히 좀 습한 폭염들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제 열대야도 같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장기간 유지되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같이 나타나는 그런 거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5년에는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저희를 괴롭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분명히 처음에 녹화 시작할 때는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센터장님,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더워지네요. 네. 뭔가 후끈후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너무 덥다 할 때 이제 폭염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폭염의 기준이 따로 있겠죠? 네, 폭염 저희 한자로 염자가요. 불화자 2개를 쓰는 거예요. 폭은 이제 광폭하다 할 때 쓰는 폭자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뜨거운 거림이 그 단어 자체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비이상적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고온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사람들한테 사망이나 어떤 병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거기 많은 이제 물적인 그런 피해도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이 되면서 이틀간 유지될 것 같은 폭염주의보, 35도가 유지되면서 이틀간 계속될 것 같으면 폭염 경보를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걸 잘 보시고 그에 적합한 회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염은 주의보, 경보 이렇게 2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왜 온도를 특정하게 33도 그리고 35도로 정해놨을까요? 과거에 여름철에 나타나는 이제 최고 기온을 한번 쭉 기록을 보면은 한 10번 중에 1번 정도 더위에 나오는 참을 수 없는 더위가 한 33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폭염이라고 보는데요. 그보다 한 2도 정도 더 높아서 35도가 되면은 굉장히 덥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각별한 주의를 가지라고 폭염 경보를 내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건데 뭐 33도라고 해도 실제 저희가 느끼는 이 체감 온도는 항상 조금 더 높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네. 뭘까요? 더울 때 우리가 보면 비 온 다음에 더위가 오면 후덥지근하다고 네. 이야기하죠. 그런 것처럼 상대 습도가 한 10% 늘어날 때 우리 몸이 느끼는 온도는 1도 정도 더 높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마른 그런 폭염보다는 습한 폭염 때 더 우리 체감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예, 맞아요. 그럼요. 여름에는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덥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폭염까지 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폭염도 다르고 또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폭염들도 다르고요. 6월 중순에 겪는 폭염들은 일사량이 굉장히 강하면서 땅이 메마르고 굉장히 온도가 치솟는 그런 폭염들이고요. 굉장히 덥고 무더운 그 습기를 가득 가지고 있는 공기들이 또 7, 8월에 오게 되면은 무더운 날씨들이 이어지면서 폭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상당히 전 지구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자주 발생하는 폭염이 소위 얘기하는 열돔이라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열돔. 학술적으로는 상층 정체 고기압이나 블러킹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블러킹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날씨가 이제 정체되면서 같은 날씨가 계속 반복됩니다. 원래는 이 공기가 뜨거워지면은 가벼워지면서 주위로 흩어져야 되는데 상층에 고기압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소뚜껑 같이 그냥 꽉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올라가던 공기들이 이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면서 온도를 굉장히 좀 더 올리는 마치 야구장에 돔야구장에 열기가 갇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좀 가져오게 됩니다. 나라마다 폭염의 특성도 좀 다르다고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폭염
폭염의 특징이라면 뭘까요? 낮에는 폭염이고 밤에는 또 굉장히 습도가 높은 것 때문에 이제 최저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구름이 많이 생기거나 한증막 같이 이제 그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밤에도 온도가 25도 이상 높게 유지가 되거든요. 열대야 발생이 같이 나오는 것들이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어떤 폭염의 특징,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폭염하면 일사병, 열사병, 게다가 가뭄까지 정말 다양한 피해를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피해의 규모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분들은 이런 태풍하고 이 폭염을 비교하면 태풍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여러 보고에 따르면은 폭염의 피해가 태풍 피해보다 4배나 크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IPCC라고 하는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년간 거의 49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한 2,800명 정도가 폭염의 피해를 보았는데 전에는 1,6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였기 때문에 한 80%나 증가했다. 그 밖에 폭염 경보나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이 2022년에는 약 열흘 정도였는데 24일에는 14일이나 돼서 그것도 굉장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폭염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폭염이 사람에게도 환경에도 상당한 위협을 준다는 건데 위력에 대한 어떤 단계별 구분이 크게 없는 건 좀 의아하더라고요. 네, 태풍은 뭐 5등급까지 저희가 네. 분류를 네. 하는데 폭염은 2등급으로 뭐 주의보와 주의보, 경보 체계로 좀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간단하게 뭐 오늘부터 세분화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어떤 피해들이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세분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에 입안하기 위해서는 자료나 분석이 좀 필요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자료들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까지 위협하는 폭염, 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하면 조금은 안전하게,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이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특히 인도는 50도 안팎까지 온도가 치솟아 뜨거운 수돗물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염, 21세기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폭염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폭염을 교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교만한 태양이란 뜻인데요. 얼마나 태양이 미웠으면 교만한 태양이라고 불렀을까요? 가뭄과 폭염이 유달리 심했던 조선 초기, 세종은 옥에 갇힌 죄수까지 살폈는데요. 폭염으로 인해 죄수들이 감옥에서 죽기도 해 여름철에는 죄수를 잠시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명군이라 불리는 영조. 영조도 폭염 때 병졸들의 건강을 고려해 뜨거운 날에는 기우제 행사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국가 경영에서 물을 다스리는 게 특히 중요했던 시대, 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 폭염. 화석연료를 태우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를 기점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2023년은 산업혁명 이전 지구 평균 기온 대비 1.45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대로 점점 더 더워진다면 2050년에는 폭염으로 연 25만 5천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도망갈 곳 없는 전 지구적 폭염. 우리는 어떻게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너무 더워. 여름철 내 몸의 열기를 떼어내기 위한 당신의 선택은 찬물 샤워? 아니면 미지근한 물 샤워? 정답은 미지근한 물 샤워입니다. 너무 덥다고 찬물로 샤워하면 우리 몸은 낮아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열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위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보세요. 땀을 흘리면 흘릴수록 더 시원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체는 기온이 높을 때 땀을 분비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여름철 적절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내 몸속의 열기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했다면 영양분을 보충해야죠.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뿐만 아니라 주요 영양소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타민 B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여름철 흔히 볼 수 있는 옥수수는 비타민 B의 보고라고 알려져 있죠.
비타민 B는 여름철 무기력증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름은 공포영화죠. 정말 공포영화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까요? 영화를 볼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뇌가 자극돼 이때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나죠. 이 땀이 식으면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추위를 느낄 때의 신체 반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으로 더위가 달아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얼음을 빨리 얼려야 한다면 알루미늄 포일과 얼음틀만 준비해주세요. 얼음틀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싸고 물을 부은 다음 냉동실에 넣어주면 준비 완료! 얼음이 얼마나 빨리 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포일을 감싼 얼음틀과 감싸지 않은 얼음틀을 동시에 냉동실에 넣어주겠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얼음틀을 꺼내봤는데요. 알루미늄 포일을 감싼 쪽은 얼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진 반면 감싸지 않은 쪽은 이렇게 살얼음 수준으로 금세 물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비밀은 바로 알루미늄에 있습니다. 포일의 재질인 알루미늄은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냉동실의 냉기를 빨리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시간의 여유도 없다! 키친타올에 찬물을 적셔서 음료수 병을 감싸 이대로 냉동실에 넣어둡니다. 잠시 뒤 병을 꺼내서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키친타올로 감싼 음료가 감싸지 않은 음료보다 온도가 더 낮네요. 젖은 키친타올의 재발견,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매년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오는 폭염, 과학적으로 대비해서 모두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혜빈 씨가 알려주신 여름철 꿀팁들 저도 꼭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 여름에 운동을 하면은 정말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또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러게요. 덥다고 운동 피했었는데 적당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폭염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가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폭염 대비를 잘하고 있나요? 행안부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엔 이미도 17개 광역시와 함께 폭염 점검하는 그런 이제 대책 회의를 가진 바가 있고요. 일종의 계절 관리제죠. 5월 한 말경부터 9월 20일까지는 특별히 폭염 예방 기간으로 정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행안부가 주관 부서가 돼서 전국의 상황도 살펴보고 피해 대책도 알아보고 있는 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염이 심각한 상태가 되면 행안부는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것을 가동하면서 그 본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 외에도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또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여러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4,000명의 보호사들을 고용해서 55만 명의 그 노약자들을 노약자 폭염 대책에서부터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도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31도가 되면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경보 비슷한 걸 내리게 되고요. 주의, 경고, 위험의 이런 4단계 경고 수준을 갖고 있고 약간 높은 정도가 되게 되면 적어도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주변을 둘러보면 더위 쉼터라든지 그늘막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게 다 지자체의 정책적인 지원 아닐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즘 건널목 건너려고 보면 대부분의 도시에 큰 우산과 차양막이 있고 또 어떤 곳은 제가 봤더니 건널목에는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늘. 인공적인 그런 차양막과 똑같은 역할을 나무가 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제 예를 들면 대전 같은 도시는 빗물을 모았다가 도로에 뿌려서 좀 도시의 온도를 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대구 같은 곳은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곳에는 지하수 유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에서는 유출수를 갖고 역시 이런 도로의 쿨링 로드를 운영하고 있고 또 거의 190대 가까운 청소 차량, 물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에 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도심 차원에서의 그런 폭염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폭염에 대비를 하려면 예측하는 예보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상청에서는 폭염특보제를 운영하면서 이틀 내지 3일에 단기예보는 예측 정확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피해를 저감하는 데 많이 도움을 좀 주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중기예보나 장기 전망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올 여름에 이제 폭염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재해를 사전적으로 대비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의 가치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연구가 많이 돼야 되고요. 폭염연구센터에서도 장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AI 통계 모델을 가지고 장기간 기후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폭염 일수하고의 관계를 학습을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서 폭염 전망을 좀 내기도 하고요. 되게 예측이 좀 네. 잘 맞나요? 기상청의 그 중기 예측 시스템 그걸 활용해가지고 폭염 확률 예측 정보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 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폭염을 미리 예측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걸 저희가 준비를 좀 할 수 있겠죠. 네. 특히 이제 폭염특보 같은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의사결정하시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의보에서 경보로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뭐 외출을 하시려다가도 이제 안 나가게 되고. 안 나가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거죠. 뭐 요즘에 농촌에 가보시면은 한낮에 이렇게 반일하시거나 논일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큰일나요. 예. 일찍 하시고 쉬시고 네. 다시 뭐 저녁 때 좀 일을 마무리하시거나 이러거든요. 또 전력 수급도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뭐 단전이나 정전 사태가 없게 주의를 좀 기울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그 뭐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렇게 응급차나 뭐 진료 시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네네.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시의 열섬 현상이 폭염의 꽤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를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그 열섬을 해소하는 건 사실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녹지를 많이 조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은 태양열이 이제 지표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완화시킬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 폭염이 점점 또 지구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자체들의 여러 노력, 중앙부처 여러 노력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네네. 예, 또 그래서 적응 외에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한 탄소 중립 달성과 그러한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응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건 정말 확실하게 실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구가 펄펄 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 세계 지금 폭염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 연관이 깊은데요.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최근 들어 폭염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하게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같이 이웃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최근 들어 전례 없는 폭염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 관측사상 가장 강력했던 폭염이 발생한 2018년, 특히 8월 1일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낮에 최고 기온이 40도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폭염으로 사망자가 929명이나 초과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옆나라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에서는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면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폭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우리나라, 일본, 중동, 북유럽, 북미 등에서 매우 높은 온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후값보다 더 높은 기온을 나타낸 곳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낮은 기온을 나타낸 곳도 있습니다. 특히 시베리아 지역을 보시면 평년보다 2도 이상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베리아는 지구온난화 영향을 받지 않는 걸까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대기 상층의 고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기압이 계속해서 위치할 때 구름이 없고 맑은 날이 유지되면서 높은 일사량 아래에서 여러 날 동안 열이 축적되면서 강력한 폭염으로 발달되는 것입니다. 폭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을 살펴보면 모두 상층 고기압이 강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상층의 대기 파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위도 지역에 빨갛게 표시한 지역이 상층 고기압 지역인데요. 서쪽에서 동쪽까지 전 지구적으로 5개 내지는 6개가 줄을 지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압에 해당한 지역에서는 강한 폭염이 발생하고요. 저기압 지역에서는 이상 저온과 비가 자주 내리는 원인이 됩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왔는데요. 이때는 반대로 우리나라 상층에 강한 저기압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렇게 중위도 상층에 고기압과 저기압들이 줄지어 나타나게 되면은 날씨가 정체되고요.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의 흐름은 마치 물과 같아서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전파가 되듯이 대기에 파동이 발생합니다. 대기에 파동이 발생하고 이동하는 것은 열대 바다의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되면서 파동을 발생시키거나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파동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연구를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폭염은 단순히 더위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산불과 같이 추가적인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강수 없이 지속되는 고기압 아래에서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증발량이 증가하면 땅이 메마르게 되죠. 또한 폭염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수목이 건조해지면 산불이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엎친 격으로 중첩되는 재해들이 발생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후변화로 전 지구의 기온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더워지는 기후에서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의 기상재해가 언제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기후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 지구 곳곳에서 정말 영향을 안 받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나라마다 기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폭염에 대한 기준도 좀 제각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다 다르죠. 우리나라는 온도 기반으로 최고 온도 가지고 이제 폭염을 정의를 했는데 체감 온도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느끼는 정도가 틀릴 텐데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직 그렇게 자세한 데이터는 없어서 저희가 습도를 가지고 이제 보정하는 체감 온도를 가지고 최근부터 기상청에서는 폭염에 대한 특보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륙성이 강하기 때문에 35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슷하죠. 뭐 해양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습구 온도라고 해서 온도와 습도를 같이 융합해서 쓰는 그런 온도로 체감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에 31도 기준을 좀 쓰고 있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기온하고 습도를 좀 같이 융합해서 힐인덱스라고 열지수라고 해서 이게 그쪽 사람들 화씨를 쓰니까요. 화씨로 한 100도 이상 되면은 이제 폭염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복잡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온, 습도, 바람 일사량에 더해서 사람이 호흡하는 호흡량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요. 체감 온도, 인지 온도라고 하는데 여기 인지 온도를 기반으로 해서 폭염을 좀 내고 있고요. 또 호주 쪽으로 가보시면은 호주는 사실은 뭐 굉장히 건조한 그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난 30일간 뭐 얼마나 더웠는지 그 누적된 온도의 강도를 가지고 폭염을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폭염의 기준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람들의 그 기후 수능도도 적응도도 좀 틀리기 때문에 그쵸. 기준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다양한 세계가 있는 만큼 폭염에 대한 기준도 다양하네요. 그러면은 폭염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따라서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점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으니까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기후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각 주마다 지역마다 이 폭염을 대처하는 방법이 같이 달라질 것 같아요. 뉴욕 같은 곳은 보면 뉴욕은 굉장히 철저하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에는 쿨루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보통 그 옥상이 시멘트로 되어 있거나 우리 녹색을 많이 칠하는데 거기다가 태양광 반사율이 높은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수고는 좀 들어가지만 굉장히 좋은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여러 몇 개 지자체들에서도 그런 쿨루프를 시도한 바가 있었고요. 그거 외에도 실제 건물 총량제라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딱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하게 되면은 1톤당 한 거의 30만 원 정도의 탄소세 같은 거 매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뉴욕은 상당히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쿨루프 형식으로 흰색 페인트를 바르면 열이 많이 반사되잖아요. 그럼 반대로 겨울철에는 좀 더 추워질까요? 엄청 중요한 지적이에요. 여름에는 이제 그 열보를 줄일 수 있는데 겨울에 이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반사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실제 건물들이 단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기 실측을 해봤거든요. 1% 정도의 손해는 있어요.
그러나 여름에 그 냉방 열발을 줄이는 것보다 우리가 그 손실이 훨씬 작기 때문에 쿨루프가 의미가 있다고 이게 판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여름철에 이 쿨루프를 미리 색칠해 주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 뉴욕 사례를 들어주셨고 파리 기후협약의 본고장이죠. 프랑스 파리에서도 폭염에 대처하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요. 이제 우리 기후변화협약 파리 협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파리 협정에 따라서 파리가 이제 본고장이 된 거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파리는 이제 2026년까지 약 그 30만 평 정도의 땅에 20만 그루 정도 가까운 나무를 심는 그런 기획을 이미 수립을 했고. 네네. 또 그 밖에 건물 그 벽면에 나무를 그 식재하는 벽면과 옥상에 그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 열 부하를 많이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인면 녹화 같은 거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프라이부르크에서도 보봉단지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 호텔이 있는데요. 우리가 에코호텔이라고 이름을 줬고 에코호텔? 에코호텔. 비용도 싸지만 건물 외벽에 그 덩굴식물, 줄기식물을 쭉 심었어요. 그러면 인면 녹화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아름답기도 했고요. 그 밖에 보봉단지는 갔더니 전체가 철로에도 그 풀들이 자라고 있을 정도로 녹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들 스스로 환경수도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환경수도로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마을 자체가 친환경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를 또 답습하고 배우고 하면은 좋은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또 궁금해요. 여기는 습도가 훨씬 높으니까 폭염을 대처하기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작지만 거의 뭐 약간 독특한 방법으로 환경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역시 건물 옥상과 벽면에 스카이라이즈 그리너리라고 하는 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물의 재료도 반사율이 높은 재료를 씀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쿨루프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 배울 점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폭염을 우리가 잘 견디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일본의 한 회사는 기상청에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재택근무를 하라고 이제 자동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네요. 뭐 폭염 때 그냥 지옥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체력 소모하지 말고 집에서 생산성 높여라 이런 얘기 되시고 혹시 또 폭염에 이름을 붙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폭염이라는 것도 태풍만큼 심각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제 주의를 굉장히 환기시킬 수 있고요. 더 각인되게. 네, 경각심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나중에 피해 집계도 좀 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런 게 시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스페인도 폭염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비야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폭염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폭염의 등급을 이제 3단계까지 분류를 하고 이름을 이제 스페인 알파벳에 역순으로 해가지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폭염을 관리를 좀 하고 예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2024 폭염주의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폭염 점차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나요? 폭염으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숫자가 느는 것들, 온열 질환자 발생하는 그런 어떤 건강 손실, 그리고 뭐 일을 못하고 작업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노동 생산성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재산 피해들, 물적 피해들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그 더운 기후에 맞는 그 사회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더운 기후에 맞는 재해 체계가 좀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솔직히 즐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적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폭염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면 좋겠는데요. 온실가스 가장 큰 특색은 굉장히 안정된 그런 기체라는 거예요. 한번 대기 중에 배출되게 되면 가장 그 대기 중에 체류 시간이 짧은 메탄의 경우도 11년. 우리가 온실가스의 대명사라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거의 길면 1000년까지 대기 중에 존재합니다. 이 우리 대기 중에는 고려 시대에 배출된 그런 CO2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온실가스는 상당히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아까 적응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이 스스로 적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더운 날에 뭐 산행을 해서 땀을 너무 흘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런 일사병 같은 게 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료 체계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했을 때 온열에 대비한 의료 체계 특히 5월 30일부터 한 9월 20일까지의 그런 폭염 대비 기간에는 특별한 그런 의료 체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걸 좀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쿨맵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옷을 잘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차원이든 또 개인 차원이든 그늘하고 그늘이 아닌 곳의 온도 차이는 또 상당합니다. 거의 뭐 3도, 5도 정도 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또 대비도 굉장히 개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폭염이 심한 경우에는 학교를 이제 휴교하는 것도 저는 권고하고 싶고 도시 차원에 대한 개인 차원의 대응, 그 밖에 여러 분야의 대응 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그런 것에 대해 시민들이 잘 인식하고 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또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실천을 해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계획이고요. 전 세계 약속인데요. 굉장히 좀 도전적인 목적입니다. 쉽지 않은 목적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굉장히 그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지자체별로 세우고 열심히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감축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최근에 아마 그 ESG 기후공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출량을 공개적으로 얼마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시를 좀 해야 되고요. 기후에 어느 정도의 환경 부하를 주는지 공시를 해서 투자자들이 그걸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게 사회가 전환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여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결과이기도 한데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그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인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인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전자피부가 개발됐답니다. 전자피부란 인공피부의 일종인데요.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사고나 질병으로 피부가 손상된 환자에게 다시 감각을 되살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인공피부는 전기나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선이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이 선이 조금만 충격을 받거나 변형돼도 기능 저하를 가져왔는데요. 실리콘에 세라믹 나노 입자를 섞어 고무처럼 형태를 변형해도 무선 통신 성능을 유지하는 전자피부를 개발했답니다. 무려 90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뇌파, 피부 온도, 신체 움직임 등의 신호 전달이 가능하다네요. 전자피부가 가져올 혁신 정말 기대되는데요.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끼가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끼 1제곱미터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소나무 10그루와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식물 잎에는 큐티클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때 한번 걸러지지만 이끼에는 큐티클이 없어서 보이는 모든 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흡수량이 아주 많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이끼 연구와 관련 산업을 주도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습하고 축축하다고만 생각했던 이끼의 재발견인데요. 이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회전형 중입자 치료기를 활용한 암 치료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탄소 입자를
빛에 가까운 속도로 돌려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이 중입자 치료법은 기존 방사선 치료보다 파괴력이 크고 정밀한 부위를 조준할 수 있어 난치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과 간은 숨 쉴 때마다 조금씩 움직여 기존 고정형 치료기로는 암세포만 정확히 제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360도 회전형 치료기가 도입돼 장기의 움직임까지 감안한 치료가 가능해진 겁니다. 실제 회전형 중입자 치료를 먼저 도입한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 10%에 불과했던 췌장암 5년 생존율이 무려 56%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폐암과 두경부암으로 치료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이 더욱 발전해서 난치암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2024 폭염주의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솔비 씨 뭐예요?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져서 한번 제가 직접 땀을 빼서 시원해져 보려고요. 물론 에어컨이나 선풍기 틀 수도 있지만 우리 지구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하지 않고 직접 운동을 한번 해보려고요.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네요. 저도 한번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오랜만에 기후변화 폭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센터장님. 뭐 폭염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더운 여름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